방콕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고 파타야에서 1시간 정도 달리면 나오는 작은 도시 라용. 도시적인 파타야와는 달리 원시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조용한 휴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요함이 익숙해진 이곳이 떠들썩해진 것은 지난 2019년 1월 22일 라용의 한 산림보호구역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3개가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거기는 해가 떨어지면 태국 사람들도 들어가길 꺼려해요. 예전에 어떤 여자가 목 매달아 죽은 데다가 낮에도 어둑하고 으스스해서 음침하다니까. 당장이라도 뭐가 튀어나올 만큼 으스스한 곳에서 발견된 비닐봉지 3개. 처음엔 쓰레기인 줄 알았던 비닐봉지를 열어본 결과 그 안엔 사람의 팔과 다리 그리고 몸통이 들어있었습니다. 8조각으로 터막나 있었고요. 발견 초기엔 비닐봉지 일부가 찢겨 있었는데 머리와 왼팔, 넓적다리 등 부위가 발견되지 않은 걸로 봐선 떠돌이개가 사체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잔인하게 터막난 것임을 알 수 있는 상황. 조용하던 라용 경찰 당국에 비상이 걸렸고 이 사건은 방송을 타며 태국 전체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이 점점 라용 토막 살인 사건에 쏟아질 무렵 태국 경찰은 사체 발견 현장에서 약 5km 떨어진 타쿠안 해변에서 여행용 가방 2개를 발견했습니다. 해변에 여행용 가방이 버려져 있었는데 좀 수상했어요. 뭔가 하고 보니까 가방에 사람 피 같은 게 묻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신고했습니다. 마치 보란듯 해변가 인근에 버려진 여행용 가방. 그리고 가방엔 잠금장치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혈흔이 숲에서 발견된 토막난 사체와 연관성이 있다고 직감하고 각 혈흔의 DNA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혈흔이 동일한 사람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곧 피해자의 신원이 드러났습니다. 사망자는 30대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진으로 5년 전 방콕 경찰에게 체포된 전력이 있는 한국인 미스터 최입니다. 먼 이국 땅에서 발견된 한국인의 시신. 그건 이 잔혹한 범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태국 경찰의 발표와 달리 한국 대사관에선 또 다른 발표를 합니다. 최 씨가 태국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관광객인지 태국 교민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태국에 온 기록도 없는 최 씨가 어떻게 태국의 휴양지에서 토막난 사체로 발견된 것일까? 이런 사실까지 더해지며 전과가 있는 한국인이 토막난 사체로 발견됐다는 뉴스는 연일 태국 방송에 보도되고 많은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 현재 경찰들은 숨진 최 씨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는데 사건 발생 이틀 만인 23일 한국 대사관에 떨리는 목소리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국인입니다. 제가 나용 토막살인 사건의 모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은 대사관 경찰 영사는 박 씨에게 자수를 권했고 박 씨는 태국 경찰에 자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 씨의 입을 통해 궁금했던 의문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숨진 최 씨의 입국 기록이 없는 것에 대해 박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일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체포돼서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을 당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국경을 뚫고 태국으로 미륵국을 했어요. 그래서 입국 조회 기록이 없을 겁니다. 2015년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박 씨와 숨진 최 씨. 처음엔 돈도 많이 벌었고 호흡도 잘 맞았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에 검거되고 캄보디아로 강제 추방당하자 조직원 간의 신뢰도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죽은 최 씨가 운영자금 수억 원을 카지노에서 잃게 되자 돈이 궁해진 그들은 2019년 1월 15일 태국으로 미리국해 다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했습니다. 4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임대받아서 방 한 칸은 불법 사이트 운영 서버를 돌리고 한쪽에서 먹고 자고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렇다면 숨진 최 씨를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것일까? 박 씨는 진범이 따로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조직원 중에서 운영자금을 관리했던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운영자금 관리했던 저 씨인데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진범은 정 씨라고 진술하는 박 씨, 그리고 자신은 이불만 들고 있었다는 다소 이해하기 힘든 박 씨의 진술. 일단 경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정 씨 추적에 나섰습니다. 박 씨는 2018년 인터넷에서 개발자를 구한다는 광고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최 씨를 만나게 됐고 그가 함께 캄보디아로 가서 스포츠 토토 게임을 개발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자라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최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서 생활하며 도박 사이트 개발과 운영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2018년 12월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박 씨. 그러니까 그 씨가 캄보디아 일은 그만두고 태국으로 넘어가서 2주만 더 하자고. 그러면은 월급하고 퇴직금부터 다 챙겨주겠다. 그래서 브로커 통해서 태국으로 들어갔죠. 박 씨는 그때 정 씨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정 씨를 자기 직원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 씨를 따라 나영에 있는 임대주택으로 향한 두 사람. 그곳에서 생활하던 중 박 씨는 정 씨와 둘이 마트에 가게 됐습니다. 박 씨에 따르면 그때 정 씨는 최 씨가 바지 사장인 걸 알고 있고 나는 진짜 사장이 심어놓은 스파이이자 조폭이다. 최 씨가 회사 돈으로 도박한 사실을 알고 있고 국경을 넘을 때 모두 죽이려고 했는데 일단 지켜보고 있다 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술만 마시면은 정 씨가 최 씨 죽여버리겠다고 뭐 입버릇처럼 자주 말했어요. 하지만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냥 술 마시고 홧김에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주거지를 옮긴 지 3일째 되던 날, 박 씨의 진술에 따르면 정 씨와 최 씨는 아래층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박 씨는 위층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 씨가 자신을 아래층에 불렀다고 했습니다. 내려가니 정 씨는 팬티까지 벗은 채 손에 피가 묻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으며 최 씨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정 씨가 그랬어요. 자기가 왜 지금 옷을 벗고 있는지 아냐고. 사람 죽일 때 옷 입고 있으면 피가 튀어서 재수가 없다. 내가 그 을 죽이고 그 사체가 화장실에 있다. 나 아직 현역이고 사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다. 그러면서 뭐 해코지 하는 사람은 가만 안 두겠다고 했어요. 정 씨는 박 씨가 자신을 해코지한 게 없으니 사이트를 같이 해주면 건드리지는 않겠다고 했고 박 씨 보러 사이트를 보고 있어라. 나는 시체에 피를 빼야 되니까 이라고 말하며 화장실로 갔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 씨를 살인 용의자로 보고 정 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캄보디아 국경 인근 짠타부리 지역에서 정 씨를 붙잡았습니다. 주요 용의자가 검거되자 수사는 속도를 냈습니다. 씨가 최 씨 사체를 화장실에 옮기지 않으면 저도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죽은 최 씨 들고 화장실로 옮겼는데 그 정 씨가 능숙하게 최 사체에다 남은 피를 다 뺐습니다. 마치 소나 돼지를 도축하듯 최 씨를 살해했다는 정 씨. 그의 엽기적인 행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뭐 사체 부패하면 냄새 날 수 있어가지고 그 박 씨랑 같이 에어컨이 있는 옆방으로 죽은 옮겼어요. 한 3일 됐나? 그 사이에 뭐 어떻게 사체를 처리할 건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저한테 입 다물라고 협박을 했고 골치가 아프니까 술을 마시자 그랬습니다. 일본은 옆방에 사체를 놔두고 나가서 업소에서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그러더니 제 여권과 휴대전화도 뺏어갔습니다. 정 씨는 박 씨가 다른 마음을 품을까봐 강압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고 그렇게 3일간 옆방에 사체를 둔 채 계속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 씨는 계속 사체를 집안에 둘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박 씨에게 칼과 톱을 주며 사체를 자르라고 시켰다고 했습니다. 씨가 시켜서 일단 사체에 무릎을 자르긴 했는데 칼과 톱으로 그 자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직원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토막내기 시작한 두 사람. 하지만 손으로 하는 훼손 작업이 여의치 않자 정 씨는 전기톱을 구해왔습니다. 전기톱으로 자르니까 그나마 수월하게 잘리더라고요. 태연하게 사체를 토막낸 과정을 진술하는 정 씨. 그에 반해 박 씨는 자신은 협박에 의해 가담만 했을 뿐 전기톱으로 사체를 토막낸 것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톱으로 사체 토막 낼 때 저는 옆에서 그 피가 벽에 튈까봐 이불을 이렇게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저는 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숨진 최 씨를 팔동분 낸 둘은 사체를 봉투 3개에 나눠 담은 후 다시 비닐봉투를 여행 가방에 담아 조력자인 A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씨가 여행 가방 2개가 있는데 무거우니까 좀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뭐 차에 실어주고 원하는 곳으로 차를 운전해준 것 뿐이에요. 저는 그게 시체인지도 몰랐죠. 그 후 박 씨와 정 씨는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를 산림보호구역에 유기하고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은 인근 바닷가에 버리며 범죄를 은닉했습니다. 사체를 버리고 돌아와 오후 6시경 둘은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하루 반 정도가 지나고 정 씨는 박 씨의 여권과 휴대폰을 돌려줬습니다. 박 씨는 담배값과 식비가 필요했다고 했고 정 씨는 1만 바트 한국 돈으로 35만 원을 건넸습니다. 박 씨는 다음날 오후 1시 근처 편의점으로 가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버스 터미널로 이동 방콕행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여전히 정 씨의 보복을 두려워한 박 씨. 이걸 직접 본 목격자도 있었습니다. 유치장에 둘이 갇혀있는데 주범인 정 씨는 살인에 토막사체 유기로 체포되어 있는데도 여유가 넘치는지 유치장 바닥에 널브러져서 잠자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박 씨는 겁에 질려가지고 잔뜩 쫄아있는 표정이었어요. 박 씨에 따르면 처음 정 씨는 살해 당일 박 씨와 술을 먹으러 가서 최 씨를 죽일 거라고 말을 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급여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 씨와 박 씨의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 사건의 진실을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10월 28일) 대전 성북동의 어느 산림욕장 인근의 야산계곡.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평소 인적이 드물었던 이곳에 갑자기 사람들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산림욕장에서도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낮에도 차량 서너 대만 지나가지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고 길도 포장 안 돼가지고 밤에는 다니는 사람이 아예 없고요. 근데 그 일 때문에 갑자기 검찰이고 경찰이고 다 찾아온 거예요. 사람의 왕래가 거의 없던 이곳에 찾아왔던 건 중요한 첩보를 입수했던 검찰과 수사팀이었습니다. 이들은 흙이 수상하게 덮여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뒤인 오후 6시경 뭔가 이상함이 감지됐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지름이 70cm, 깊이가 80cm 정도였는데 흙을 좀 들춰내니까 부패한 냄새가 심하게 났고요. 파리가 날아다니는 걸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시체는 총 3개 구덩이에 나눠서 안매장되어 있었고요. 일정 간격으로 떨어져 있던 구덩이 3개에서 조각조각 토막나 있었던 시신이 발견됐던 것입니다. 구덩이들은 각각 흙과 돌, 그리고 낙엽으로 덮여져 위장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서 나온 것은 쓰레기 봉투 여러 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던 사람의 살점과 조각난 장기였습니다. 그 구덩이 옆으로 몇 미터쯤 떨어져 파져있던 두 번째, 세 번째 구덩이. 이 구덩이들은 지름 50cm, 깊이 30cm로 더 작고 얕게 파져 있었고 각각 시신의 머리와 뼈가 묻혀 있었습니다. 시신의 머리는 훼손과 부패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였고 발견된 뼈들은 살점을 모두 발라낸 상태로 여러 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모두 한 사람의 것으로 수백여 개의 조각으로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훼손이 심한 시체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얼굴 피부도 다 도려내져 있었다니까요. 손바닥 발바닥 주문도 모조리 도려냈더라고요. 그야말로 완전 해체되어 있던 시신의 상태로는 신원 확인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가 29살의 남성 곽 씨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곽 씨는 약 일주일 전에 갑자기 실종됐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곽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토록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던 것일까? 그런데 시신 부검에 들어가자 수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토막나 있던 시신의 장기 중 간의 일부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난히 엽기적인 사건이 많았던 90년대, 그 시절을 뒤흔든 또 하나의 사건. 1999년 10월, 이 수백 개로 조각난 토막 시신 때문에 대한민국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곽 씨의 시신이 발견되기 하루 전 어떤 남성이 수척한 얼굴로 대전지방검찰청을 찾아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무척 겁에 질려있던 남성. 그는 자신을 30살의 유덕희라고 밝혔습니다. 자꾸 그 생각이 나서 너무 무섭습니다. 꿈에 자꾸 나타나서 괴롭고 눈 뜨고 있어도 자꾸 얼굴 생각나고요, 검사님. 그리고 저도 죽을까봐 무섭습니다. 유 씨는 자신도 죽을까 두렵다며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느 폭력 조직에 대해 제보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은 약 1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활동하는 조직으로 대전 서구 도마 2동에 2층짜리 단독주택을 합숙소로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조직이 만들어진 지 이제 겨우 5개월째. 그러나 조직은 짧은 역사와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IMF 시기로 모두가 힘들었던 1999년 당시 4천만 원의 거금을 들여 단독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이들은 수천만 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 2대를 타고 다녔고 3천만 원을 들여 체육관을 개업하는 등 짧은 기간에 쓴 돈만 1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이름을 들은 검찰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신흥 조직이라고 해도 검찰과 경찰이 파악해온 조폭 명단에 있어야 할 텐데 전혀 파악이 안 된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폭력 조직들이 대부분 유흥가에서 활동을 하는 데에 비해서 이들은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청부폭력, 사설경호 등으로 자금을 모았다고 합니다. 조직은 돈을 받고 사람을 폭행하거나 반대로 사설경호를 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조직이 가장 큰 돈을 벌었던 건 보험 사기와 납치였습니다. 조직원들은 여러 개의 보험에 중복 가입한 뒤 4번의 고의 추돌 사고를 냈고 교통사고로 가장해 6,450만 원의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8월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장 이 씨를 납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단지 이 씨가 고급주택에 살면서 커피숍도 운영하는 등 재산이 40억 정도 된다는 소문을 듣고 범행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씨를 폭행한 뒤 돈을 뜯어내기로 계획하고 귀가하는 이 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이 씨를 탑차에 태워 새벽까지 대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야구 방망이 등으로 전신을 수십 회 폭행했습니다. 약 1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해놓고 돈을 요구했는데 자신들이 피해자가 소송 대리 업무를 했던 사건의 반대 당사자인 것처럼 너 때문에 20억 날린 피해자다 그러면서 죽기 싫으면 1억 원을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결국 피해자에게 1억 원의 현금을 강취한 이들. 피해자 이 씨는 겨우 풀려났지만 심각한 폭행으로 5주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그동안 조직이 행해온 악행에 대해 낱낱이 제보한 유 씨. 그는 마지막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수백 개의 토막난 시신으로 발견된 남성 곽 씨 역시 이 조직의 일원이었고 같은 조직원들로부터 살해를 당한 뒤 안매장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청부폭행, 보험 사기, 납치 등으로 돈을 벌어왔지만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었던 조직이 어떤 이유로 조직원을 살해했으며 시신까지 끔찍하게 훼손했던 것일까? 유 씨가 검찰에 제보했던 조직의 이름은 영웅파. 1999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었던 영웅파의 실체가 이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99년 10월 22일) 새벽 5시 30분경 대전 서구의 어느 편의점 앞 두목 이순철을 포함해 2인자 창종빈, 행동대장 박재범과 조직원이자 피해자 곽종길이 편의점 앞에서 맥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두목 이 씨와 창 씨의 여자친구까지 즐겁게 술을 마시고 있었던 상황. 그런데 피해자 곽 씨가 술에 취하면서 분위기는 험악하게 돌아갔습니다. 곽 씨가 창 씨와 이 씨의 여자친구에게 술집 여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비아냥거렸고 급기야 성추행까지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 창종빈은 땅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트리면서 피해자를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역사를 잡았다. 곽 씨는 화를 내는 창 씨에게 오히려 같은 장애인이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평소 거동이 불편했던 창 씨를 조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켜보고 있던 행동대장 박 씨가 저런 놈은 찔러 죽여야 한다며 승용차 트렁크에 있던 길이 1m의 펜싱칼을 꺼내 곽 씨를 찌르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일당은 박 씨를 말렸고 그는 펜싱칼을 다시 차에 집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두목 이 씨가 버릇없는 놈은 맞아야 한다며 폭행을 지시하자 행동대장 박 씨가 피해자 곽 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머리를 들어 바닥에 찍고 발로 수에 차는 등 무차별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폭력으로 기절했는데 나머지 일당들이 합세해서 이 기절한 피해자를 승용차로 옮겨 싣고 합숙소로 데려간 겁니다. 중간에 피해자가 몇 번씩 깼는데 그럴 때마다 다시 폭행해서 기절시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피해자 곽 씨는 기절했다가 깨어날 때마다 욕설을 하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마다 일당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무차별 폭행하며 합숙소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이 피해자 곽 씨를 데리고 합숙소에 들어서서 막 문을 닫았을 때 기절해 있던 곽 씨가 다시 깨어났습니다. 본인들 주장으로는 의식을 차린 피해자가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너 때려봐라, 나중에 두고 보자, 모두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야구방망이로 무차별 폭행이 시작된 거죠. 폭행이 계속되면서 피해자 곽 씨가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자 합숙소에 있던 조직원 정덕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때 2인자 창 씨가 나서서 만약 병원에서 죽어버리면 우리는 바로 체포될 것이라며 두목 이순철에게 곽 씨를 죽이자고 종용했습니다. 두목 이 씨가 창 씨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다른 조직원들도 곽 씨를 죽이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 씨는 사건 현장에 없던 조직원인 유덕희도 같이 데려가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직원 유 씨가 피해자 곽 씨와 절친한 사이였던 겁니다. 곽 씨가 죽으면 절친인 유 씨가 이를 떠버릴지 모르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창 씨. 이 말에 모두가 동의하면서 창 씨와 조직원은 다른 장소에 있던 유 씨를 데려오기 위해 합숙소를 떠났습니다. 두목이 씨는 칼날 길이 20cm 정도 되는 닭 절단용 칼을 가져와 피해자 곽 씨의 손목을 1회 내리찍어 3분의 1가량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기절한 곽 씨의 다리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뒤 욕실에 옮겨놨습니다. 그 사이 창 씨와 조직원이 유 씨를 데리고 합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유 씨를 무릎 꿇여 놓고 두목이 씨가 너도 죽고 싶지 않으면 범행에 동참하라라고 말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딱 죽게 생겼으니까 유 씨가 알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잘 생각했다, 거절하면 너도 포 떠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일당은 재차 살인 범행에 대한 비밀을 지킬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 후 두목 이순철은 길이 38cm 정도의 백칼을 가져와 곽 씨의 복부를 이래 찔러 살해했습니다. 시신을 훼손해 안매장하기로 계획한 영웅파. 두목이 씨와 조직원 유 씨를 비롯해 조직원 모두는 군용 대검과 회칼, 닭 절단용 칼 등을 이용해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했습니다. 사체의 목과 양 손목, 발목 등을 자른 후 손바닥과 발바닥에 지문 등을 도려내고 머리 가죽과 살 등을 완전히 벗겨내 뼈를 발라낸 다음 수백 개의 작은 조각으로 토막내어 쓰레기 봉투 10여 개 나누어 넣은 후 고무대야에 담았다. 조직원뿐 아니라 두목 이 씨의 여자친구도 쓰레기 봉투나 필요한 물건 등을 날라주면서 범행에 동참했습니다. 또 이 씨의 여자친구는 피해자 곽 씨의 휴대폰을 망치로 부수고 핏자국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한 일당들. 그런데 훼손이 끝나자 갑자기 조직원이자 피해자의 절친인 유 씨가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비밀을 지킬 것을 결의하기 위해 시신의 간을 나눠 먹자고 한 것입니다. 결국 영웅파 조직원들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여자친구까지 모두 이 식인행위에 참여했습니다. 거실에 모인 이들은 시신의 간을 2-3 조각씩 들고 소금에 찍어 먹은 뒤 소주를 마시는 등 충격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2018년 10월 24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신입사원 윤아 씨는 저녁 6시 12분경 막 회사를 퇴근하고 어딘가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집이 있는 경기도 구리시가 아니라 서울에서 약 100km 떨어져 있는 강원도 춘천시. 춘천 가가지고 그 을 만나서 저녁을 먹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밤부터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8시경 윤아 씨의 부모님은 잘 도착했냐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고 딸 윤아 씨는 벌써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이후 밤 10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 윤아 씨는 다음날 출근을 해야 했기에 이 시간쯤이면 집으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서 연락이 없자 부모님은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전화통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락 두절. 딸이 만나기로 했던 사람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역시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112에 위치 추적을 부탁한 부모님. 그런데 부모님이 갑자기 전화를 받은 거예요. 춘천 모 건물 2층 옥탑방 거실에 딸이 사망해 있다고. 바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멀쩡한 모습으로 출근을 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발견된 시신의 모습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옷은 그대로 입은 채 머리와 몸이 분리되고 피투성이가 돼 있던 시신. 피해자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즉 액사로 판단이 되고요. 다발성 자창과 함께 사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쌍의 범인이 유나 씨를 살해하기 위해 손으로 목을 조르고 식칼로 목을 수에 찔렀던 겁니다. 이후 칼로 목을 10회 이상 찌르고 베는 방식으로 머리와 몸을 분리한 범인. 그러나 끔찍한 훼손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흉기는 피해자의 왼턱 아래를 관통해 혀와 입천장까지 뚫었고 목 아래 부위 가로 1cm, 세로 5cm의 자창을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흉기로 배 부위를 수에 찔렀는데 몸속에서 칼날을 휘저어 간은 물론 횡격막과 신장 등 장기가 손상됐고 척추 끝까지 찍힌 상처를 만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처참한 시신훼손.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범행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춘천 경찰은 범인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2층 옥탑방. 이곳은 28살의 심씨라는 남성이 사는 곳으로 그날 유나 씨와 만나 저녁을 먹기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사라져버린 심씨. 옥탑방에는 피가 잔뜩 묻은 남성의 옷이 놓여져 있었고 욕실에는 피를 씻어낸 흔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현장에서 사라진 심씨는 피해자 유나 씨와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남자친구였습니다. 유나 씨의 시신이 발견된 곳은 심 씨의 부모가 소유한 건물로 1층에는 식당이 있었고 2층에는 심 씨의 옥탑방이 있었습니다. 지인의 말로는 심 씨가 사는 2층 방은 그의 허락 없이 부모도 함부로 출입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했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두 사람은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14년 서울 동대문에 있는 모 어학원에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학원에서 조별 과제를 하면서 만나서 전화번호를 교환했는데 이 4년 동안 가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연락을 해온 거예요. 자기는 사람한테 후광이란 게 있는 걸 처음 알았다면서. 4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는 자기가 가진 게 없어서 사귀자고 말 못했다고요. 심 씨는 유나 씨에게 연락처를 받을 때 자신이 같은 대학교 선배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후 막내가 전혀 없다가 4년 만인 2018년 7월경 연락을 해온 심 씨. 처음에 유나 씨는 심 씨가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유나 씨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다정한 모습으로 다가온 심 씨와의 첫 만남에서 유나 씨도 호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만남부터 심 씨는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4년 전에는 내가 가진 게 없어서 말을 못했는데 이제 결혼할 준비가 돼서 말을 한다면서 두 번 만났는데 결혼하자고 한 거예요. 얘는 아직 23살밖에 안 됐고 몇 번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심 씨가 결혼을 서두른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10개월 뒤면 심 씨의 아버지가 정년 퇴직을 하기 때문에 축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그 전에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나 씨는 부모님에게 오빠가 나에게 잘해주고 말도 잘 통한다,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라는 말을 전했고, 부모님은 유나 씨의 나이가 어리고 사귄 기간도 짧기 때문에 결혼은 이르니 일단 교제를 더 해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2달을 만나는 동안 심 씨의 결혼 제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 계획서라는 것을 만들어 유나 씨와 부모님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양광 사업 자격. 2018년도 하반기에 태양광 및 토지를 오빠 이름으로 취득. 유나의 경우도 농지 자격을 취득시킴. 그러나 유나의 거주지 및 직장이 서울로 되어 있을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심 씨는 자신이 태양광 사업으로 벌어들일 돈과 유나 씨와 한 달에 저축할 수 있는 돈까지 꼼꼼하게 적은 미래 계획서를 내밀며 자신만만해했습니다.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춘천에서 요식업을 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모 공사 지사장으로 태양광 사업과 아로니아 농장도 운영하며 춘천시장 공천과 화천 군수 자리도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유나 씨와 같은 4년제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수료한 뒤 국회에서 인턴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심 씨. 그런데 사귀는 동안 유나 씨가 대기업에 취직하자 그의 결혼 요구는 이상하게 더 집요해졌습니다. 유나 씨에게 다닌 지 한 달 된 직장을 그만두고 춘천에 있는 2층 옥탑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자고 강요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그날 밤 충격적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심 씨의 여동생과 심 씨의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어느 교회 목사였습니다. 심 씨는 여동생에게 자신이 유나 씨를 살해했다고 알리고 전화를 끊은 뒤 종종 안부를 묻던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 반쯤에 전화를 걸어서 용의자가 목사님 저 우러 가요. 서양각에 빠지러 가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내가 가겠다 하니까 용의자가 교회로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 목사를 만난 심 씨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반성했을까? 여자친구를 살해했다고 말문을 연 그가 이후 30분 동안 꺼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인생이 자꾸 꼬이기만 할까요? 단지 행복하게 잘 살고 싶었을 뿐인데 부모님도 학교도 아토피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유학도 가려다가 못 가고 서울 가서 뜻대로도 안 되고요.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 죄책감 대신 심 씨가 털어놓은 건 자기 인생에 대한 하소연이었습니다. 대체 그는 어떤 사람인 걸까? 심 씨가 목사를 찾아간 그 시각, 심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부모는 유나 씨 부모님의 연락을 받고 심 씨의 2층 방으로 올라가 유나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교회에 숨어있다는 사실까지 알아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결국 체포된 심 씨, 그는 살해 동기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집이랑 혼수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습니다. 유나가 신혼집을 직장과 가까운 남양주 태계원에 구해주지 않으면은 주말에 잡아놓은 상견례를 미루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목을 졸랐어요. 그는 살인은 물론 시신 훼손까지 모두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나 씨 가족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사건이 있기 며칠 전부터 심 씨가 섬뜩한 모습을 보였고 사건 당일 행동도 이상했다는 것입니다. 춘천에서 신혼집을 차리길 원하는 심 씨에게 유나 씨는 서울의 직장을 오갈 수 있는 남양주 태계원에 대출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얻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나 씨에게 이렇게 조언을 한 사람이 그녀의 어머니라는 걸 알게 된 심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약 20분간 왜 춘천에서 신혼을 시작해야 하는지 훈계조로 설명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심 씨가 보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입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직장 문제가 저희 결혼관계에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마음 무겁게 해드려서 송구합니다. 상견례 일정이 갑작스럽게 미뤄지면 저희 부모님께서 걱정하실 것 같습니다. 심 씨의 전화를 받은 유나 씨 어머니는 예의 바르고 똑똑한 것처럼 설명했지만 훈계조로 말하고 사람을 밀어붙여 무서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 씨는 정말 무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는 사건 당일 오전 10시 40분경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나는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남이 힘들어하는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우선 말로만 다 따라주는 척 하려고요. 유나 엄마는 사실 없어지는 게 세상이 이롭다고 생각해요. 그 엄마가 계속 그러면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저 지옥 가는 거 부끄럽지 않아요. 걔 엄마는 변화가 안 되고 계속 유나를 원격 조정하려고 하니까 둘이 연이 끊어지게 좀 설득 좀 해주세요. 사건 당일 범인 심 씨는 대체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그는 범행 며칠 전부터 유나 씨에게 심하게 집착했습니다. 회사에 출근한 유나 씨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20통 넘는 부재중 전화를 남겼던 심 씨. 그는 유나 씨의 가족과 10월 27일에 상견례를 하고 약 5개월 뒤인 2019년 4월 무렵 결혼한다는 계획이 망쳐질까봐 초조했습니다. 결국 신혼집의 위치 문제로 상견례가 미뤄질 것 같자 심 씨는 유나 씨가 자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그게 다 유나 씨의 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조종한다고 생각하던 중 범행 당일인 2018년 10월 24일 오전 8시 6분 무렵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의 명칭을 내 전부에서 쓰레기로 변경한 뒤 피해자와 통화하며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유나 씨에게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심 씨. 그의 목적은 단 하나, 그녀를 춘천, 자신의 방으로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 씨는 심 씨에게 내 요구 조건은 딱 2개야. 지금 카톡으로 말할게 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심 씨는 조건 내용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답장했습니다. 유나야, 오늘 우리 집에 올래?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나 옷 이상해 오늘은. 근데 오늘 왜 부모님 안 계셔?
위에 안 올라오셔서 가능하지. 나는 1시간만 있다 올 생각이었어. 계속 있으면 또 일 못해. 나 온다고 말씀드릴 거야? 아니, 오빠 친구 온다고 할 거야.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유나 씨는 회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어 무척 바빴던 상황. 춘천으로 오라는 심 씨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집요한 연락에 결국 심 씨를 만나 저녁만 먹기로 하고 퇴근 후 춘천으로 떠났습니다. 저녁 8시경 두 사람은 심 씨의 어머니가 있는 1층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뒤 2층 심 씨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음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심 씨의 주장입니다. 거실에 있는 침대 위에 앉아서 둘이 신혼집이랑 유나 엄마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유나가 내가 자기 엄마랑 전화한 얘기를 듣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내 가슴 막 때리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홧김에 목을 졸랐어요. 심 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에서는 이 진술을 2번이나 바꿨습니다. 처음 양형조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살아서 식물인간이 되거나 병신이 되는 것이 무섭고 미안해서 완전히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 라고 진술했고, 이후 본 재판에서는 훼손한 이유가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바꿨습니다. 대체 어떤 말이 진실인 것일까?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심 씨는 손에 피를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후 가족과 지인들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피해자 탓을 한 심 씨. 그는 당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며 범인으로서의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2014년 1월 20일) 낮 1시 1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의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동시에 집에 진입했고 들어가자마자 이미 집안을 가득 채운 역한 냄새가 비극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엔 피투성이의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 몸통과 목이 심하게 훼손되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의 핏자국은 흩뿌려져 있었는데 살짝 말라붙어 있는 상태. 시신은 육안으로 볼 때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한켠에서는 피 묻은 전기톱이 발견됐는데 50cm 정도 크기로 사용 흔적이 거의 없는 새것에 가까웠습니다. 대체 누가 왜 이토록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 피해자는 목 이외에는 크게 훼손된 곳이나 공격당한 흔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원 확인 결과 피해자는 23살의 김정훈 씨로 얼마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고 있던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사건 현장과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생이 왜 남의 집에서 이런 끔찍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일까? 범인은 왜 다른 곳은 훼손하지 않고 목만 절단한 것일까?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찾기 위해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침대에서 잠이 든 상태에서 살해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손가락에 방어원이 있었어요. 잠이 든 상태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이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가 김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범행을 한 것일까?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된 안방 밖 거실에는 먹다 남은 듯 보이는 음식과 음료수 병들이 나뒹굴고 있었는데 피해자 말고 한 명이 더 음식을 먹은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강도나 원한 관계로 보기엔 사건 현장에는 사라진 물건도 없었고 크게 다툰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건 대체 어떤 범죄인 것일까? 그런데 경찰이 집에 도착하기 20분 전인 낮 12시 51분 119 신고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지금 울산 남구 아파트로 와주세요.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시신의 위치를 알려준 의문의 남성. 목소리로는 20대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누구이며 왜 이런 살인을 한 것일까? 당시 울산을 들썩이게 했던 살인사건. 이 모든 퍼즐을 맞추기 위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119로) 전화를 걸어온 남성은 정훈 씨의 시신이 발견된 바로 그 아파트 호실에 살던
24살 이현우 씨였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그는 범죄 현장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체포하고 자세한 범죄 상황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확인 결과 놀랍게도 그는 숨진 정훈 씨의 고종 사촌 형이었습니다. 친척 관계라는 사실에 경찰은 갈등이나 원한 관계에 중점을 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주변 탐문 결과 둘은 평소 친구처럼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 둘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다음은 이 씨 진술을 중심으로 구성된 당일 상황입니다. 시신 발견 전날인 1월 19일 오후 3시 40분, 이 씨는 정훈 씨에게 자신의 집으로 와서 치킨이나 먹고 가라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사촌형 집에 종종 가곤 했나 보더라고요. 그날은 자기가 부르니까 동생이 1시간 반 정도 있다 갈 것 같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오후 5시, 평소와 다름없이 이 씨의 집으로 향한 정훈 씨. 거실에 놓여있던 교재상 위엔 배달되어 온 치킨과 음료수 병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치킨과 콜라를 먹은 정훈 씨에게 이 씨는 또 다른 음료수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했습니다. 치킨을 먹은 후 정훈 씨는 갑자기 눈을 껌뻑이며 피곤해했습니다. 이에 범인 이 씨는 잠이 오지 않냐며 방에서 한숨 자라고 말한 뒤 정훈 씨를 안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간 정훈 씨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정훈 씨가 있는 방으로 들어온 이 씨는 작은 방에 미리 숨겨두었던 전기톱을 꺼낸 다음 전기코드에 콘센트를 꽂은 후 전기톱의 톱날 부분을 정훈 씨의 목에 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었습니다. 하지만 정훈 씨의 목이 몸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본 이 씨는 다시 한번 전기톱을 사용해 목과 몸을 완전히 분리하였고 결국 정훈 씨는 경부가 완전히 절단되어 사망했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던 사촌 동생을 2번의 시도 끝에 살해한 이 씨. 그는 대체 왜 이렇게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이 씨는 고종 사촌 동생인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동생이 이 엄마가 형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한다. 엄마가 형과 어울려 다니지 말라고 한다. 뭐 이렇게 말하거나 비아냥거리듯 뭐 이렇게 쩝소리를 내거나 뭐 스튜피드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을 격분했다고 했어요. 실제로 이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해인 2013년 12월 어느 날 자신의 집에서 동생으로부터 우리 엄마가 형 욕을 또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너는 왜 그런 것을 나에게 알리느냐 라고 말했지만 동생이 자신을 무시하듯 알려줄 것은 알려줘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더 이상 무시와 비아냥을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13일 밤 9시경 살해하고 다음날 낮 1시가 다 돼서야 119에 신고했어요. 하룻밤을 그 아파트에서 시신과 함께 보낸 거죠.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현장에서 붙잡힌 피의자도 잘 기억을 못했고 깜빡깜빡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씨는 정신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동네 주민입니다. 다들 인사를 하네. 가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좀 어눌하고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지. 조사 결과 이 씨는 사건 4년 전인 2010년 3월 군에 입대했으나 대인관계 미숙, 인지기능 저하, 불안, 우울 등의 문제로 3개월 만인 2010년 6월부터 7월까지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곳에서 진행된 심리 및 지능검사 결과는 정신분열증 초기 증상 및 경계성 지능. 결국 입대 6개월 만에 현역 복무 부적합 처분을 받고 조기 전역한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사촌 동생의 목에 전기톱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 씨는 정신적인 문제로 이런 범행을 벌인 것일까? 그런데 정신 이상과 심신미약을 주장하기엔 이상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씨가 꼼꼼하게 미리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군대에서 복무 부적합 판단을 받고 돌아온 이 씨. 하지만 그곳에 이 씨를 돌봐줄 가족은 없었습니다. 8살 때 부모가 이혼한 후 집을 나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가끔 얼굴을 비추던 아버지도 언젠가부터 아예 발길을 끊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이 씨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가 건강 문제로 사건 2년 전인 2012년 12월 요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후 이 씨는 홀로 생활하며 세상과 단절한 채 오직 피해자인 사촌 동생 정훈 씨하고만 관계를 맺고 지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대학도 안 가고 뭐 어디 취직도 안 하고 PC방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생활했다더라고.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 씨의 당시 정신 상태는 정확히 어땠을까?
이 씨가 수감된 후 법무부 치료감호소에서 진행된 정신감정 결과 이 씨의 병명은 망상형 조현병. 실생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이 씨가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법정에선 이 씨는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다소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저의 몸 왼쪽에는 대장 악마, 중간 악마, 작은 악마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 오른쪽에는 대장 천사, 중간 천사, 악의 천사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대장 악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이제껏 당하기만 했는데 그냥 둘 거야? 어서 죽여. 그리고 전 그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대장 악마는 사라져버렸고 중간 악마, 작은 악마는 잠들어 있었어요. 법정에서 악마와 천사가 내 안에 있다라고 증언한 이 씨는 수사기관에서도 천사가 참으라고 했지만 악마가 더 이상 참지 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게 정신적인 문제일까? 그런데 범인 이 씨가 범행 6일 전 집 근처 주민센터 민원실을 찾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해 다양한 검색을 했습니다. 이 씨가 다양한 검색어로 살인 방법을 찾았던 것이 인터넷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마지막 검색어는 수면제와 전기톱. 이 씨는 방법을 찾은 듯 했습니다. 이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이 씨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오셔서 수면 유도제를 구입하셨어요? 뭐 처방전 없이 가능한 약으로 드렸죠. 약국에서 수면 유도제 열알을 구입한 후 다음날 이 씨는 집 근처 공중전화로 향했습니다. 공중전화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판매업자에게 전화해 전기톱을 주문했습니다. 구입 대금 14만 원을 송금한 후 택배로 전기톱을 받은 이 씨. 하지만 처음에 본체와 톱날이 분리되어 온 전기톱의 사용 방법을 몰랐던 그는 열쇠 수리공을 집으로 불러 수고비 2만 원을 주고 전기톱을 조립했습니다. 하루 전날인 1월 18일, 이 씨는 미리 사촌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치킨 시켜 먹으러 가는데 같이 먹을래? 오늘 일 있어서 못 갈 것 같은데? 내일 갈게. 다음 날인 19일, 이 씨는 다시 집으로 동생을 초대했고 정훈 씨는 1시간 반 후에 가겠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정훈 씨를 집으로 유인하는 데 성공한 이 씨. 그는 동생이 오기 전 미리 치킨을 시켜 배달받아 두고 음료수 2병에 수면제를 잘게 부숴 넣어 섞은 다음 치킨 옆에 뒀습니다.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며 졸리지 않냐며 안방으로 들어가 눈을 붙이라고 했습니다. 잠이 든 동생을 본 후 이 씨는 벽장을 열어 미리 준비한 전기톱을 꺼냈습니다. 결국 자신이 생각했던 살해 방법을 그대로 실행에 옮긴 이 씨. 그는 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살인 피의자가 되어 체포됐는데 검거 후 첫 신문을 맡은 경찰관은 당시 이 씨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피의자는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조사에도 담담하게 임하긴 했지만 가끔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는 모습 보였죠. 정신병력은 없었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주 없어 보이진 않았어요. 범행 4일 후 사건 당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현장 검증이 이 씨 아파트에서 진행됐습니다. 흰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호송차에서 내린 이 씨는 경찰과 함께 사건 현장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마네킹 등을 이용해 1시간 동안 당시 상황을 재현했습니다. 현장 검증하면서 살해 장면을 재현할 때 손을 떠는 모습을 보이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비공개로 진행된 현장 검증에 유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상문 좀 열고 해주이소! 오빠 시켜! 저까지 보게! 보다 못한 인간한테 이끌이 필요하나? 네. 아니 무슨 현장 검증을 하는 동안 밖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족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였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국군 부산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한 달 받았고 7월 10일 실시한 심리검사에서 아스퍼거 증후군 및 경계성 지능장애 해당한다는 소견 나왔습니다. 이 씨의 지능은 언어성 및 동작성 IQ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고 심리 및 지능 검사 결과 지각상의 가성 환각의 형태로 강한 감정 상태에서 자신을 욕하는 것 같은 얘기 환각을 보고하고는 있으나
정신증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비현실감과 이인감이 의심되는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과연 심신미약 정도의 상황인지를 두고 관심은 재판부로 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 아래 친척 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잠들게 한 다음 전기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완전히 잘라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하였는 바, 피해자는 24살의 젊은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으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가 회복될 방법이 전혀 없으며 유가족의 충격과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매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재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모두가 선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빛을 찾아 사람들이 찾아오던 한 교회. 동네가 재개발 구역이 되면서 교회의 불도 꺼졌습니다. 깜깜한 교회에 다시 빛이 든 건 한 방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2월 초 한겨울에 차갑고 어두운 달빛이 내려앉은 어스름한 새벽 2시 30분 경남 양산시 북부동의 한 재개발구역 교회 앞마당 담벼락 옆 쓰레기 더미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불이 난 것을 발견해 소방서에 신고했고 소방차가 출동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불이 붙은 곳엔 낙엽과 온갖 쓰레기 더미가 뒤엉켜 있었는데 대부분 불에 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타고 남은 잿더미 속에서 큰 자루가 하나 발견됐습니다. 자루 들춰봤더니 그 안에 시신 일부가 나온 거예요. 발견했을 땐 이미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훼손된 시신은 옷은 입지 않은 채로 2개의 비닐봉지에 나눠 담겨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은 불가했으나 50대에서 60대 여성이라는 것까지는 확인 가능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왼팔과 양다리가 없었고 장기는 온전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화재 현장에서 살인사건 현장이 돼버린 교회 앞마당. 뭐 동네에서 며칠 전부터 그 폐교회 지하실 문이 부서져 있는 것이 의심스럽다는 말도 나오고 있어요. 폐교회 지하실에서 그 시체 훼손한 다음에 마당 갖고 나와갖고 시체 불태운 거 아니냐. 곧 경찰이 투입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신 일부가 처음 발견된 교회 인근 굴다리 배수로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장화 신고 들어가야 할 정도로 물이 흐르고 어두운 곳이어서 일부러 수색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훼손된 채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고 불에 탄 흔적도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 및 굴다리 배수로 안쪽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왼팔과 양다리로 담요에 감싸인 채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 발견된 시신과 동일인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동네를 탐문 중 경찰은 이 인근에 사는 61세 이정희 씨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다는 동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희 씨의 흔적을 찾기 위해 거주지를 찾은 경찰. 외관상으론 깨끗하게 정돈된 듯 보였지만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어수선한 집안. 경찰은 누미롤 검사를 실시했고 안방 등에서 다수의 혈액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가 과연 끔찍하게 살해당한 시신의 주인일까? 가장 안전해야 할 집 방 안에서 발견된 핏자국과 실종된 이 씨. 교회 앞 훼손된 시신에 불까지 태운 범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던 폐교회는 다시 암흑 속에 잠겨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시신이 가장 먼저 발견된 장소는 폐교회 앞마당. 혹시 주변을 지나가는 목격자는 없었을까?
여기가 우범지역이에요. 여기 가로등도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그 무서워서. 주민에 의하면 교회는 주변 아파트의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2년 전부터 비어있던 폐교회로 밤은 물론 낮에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동네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인 것일까?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이곳을 찾은 외지인이었을까? 끝내 목격자를 찾지 못한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고 의심이 가는 한 남자를 포착했습니다. CCTV 속 남자는 시신이 발견되기 약 열흘 전인 11월 26일과 27일 두 차례에 걸쳐 시신 유기 장소를 찾았습니다. 먼저 26일 오후 7시경 얼룩무늬 담요에 감싼 무언가를 철제 손수레에 싣고 배수로에 나타났습니다. 다시 돌아갈 때는 비워져 있던 손수레. 다음날 오후 3시 50분경에는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교회에 와서 비닐봉지를 꺼냈으나 역시 돌아갈 때 손에 비닐봉지가 없었습니다. 교회에 모습을 나타낸 지 정확하게 11일 후인 12월 8일 새벽 2시 20분. 배수로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남자는 10분 후 교회로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자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8일 오후 4시 48분 집으로 귀가하는 남자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이 체포한 남자는 다름 아닌 피해자 이 씨의 동거남 59살 최 씨였습니다. 그는 유기 현장에서 300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범행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주민으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시신 발견일인 12월 8일로부터 2주 전쯤 최 씨가 술에 취해 선한을 피운다는 소리를 동네 주민들로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전부터 이 씨가 안 보였다고도 하고요. 아마도 그 시기에 범행이 이루어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CTV와 블랙박스, 증언을 토대로 최 씨를 추궁하기 시작한 경찰. 하지만 최 씨는 자신이 술에 취했고 왜 그곳에 갔는지 모르겠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물적 증거 확보를 위해 최 씨의 동거인이자 실종된 이 씨의 집에서 누미롤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문 앞과 가운데 바닥, 침대 밑과 모서리, 수납장에 놓여있던 리모컨에서 다수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검사 결과에 대해 최 씨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처음엔 핏자국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혹시 예전에 이 씨가 머리를 다쳤을 때 흘린 피가 아닌가 싶다, 혹은 이 씨가 코피를 흘린 게 아닌가 싶다 라는 추측성 진술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이 주먹으로 때리긴 했지만 피가 전혀 나진 않았다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어지는 신문에서 이해하기 힘든 말을 늘어놓았던 최 씨. 그 여자친구랑 다투다가 얼굴 부분을 3번 때리고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침대에 쓰러진 채 그대로 있더라고요. 코피가 나와 있어서 닦아줬습니다. 근데 그 양이 휴지로 한두 번 닦으면 없어질 양이어서 바닥이나 침대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이 씨가 예전에 넘어져서 침대 모서리에 찍혀 피를 흘렸다는 소리를 들었다 말하는 등 혈흔과 관련된 최 씨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 한가운데 겹쳐진 장판을 걷어내자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크기의 광범위한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국가수는 시신이 불타기 전 이미 어느 정도 부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과 훼손이 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 씨의 집에 남은 머리카락과 칫솔 등에서 발견된 혈흔의 유전자, 그리고 토막 시신의 유전자를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의 집에서 발견된 이 씨의 유전자와 토막 시신의 유전자 대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일치. CCTV 유기 추정 장면과 집에서 발견된 혈흔까지 과학적 증거 앞에 범행을 부인하던 최 씨는 체포 일주일 만인 12월 15일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처음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11월 25일 밤새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고 오전 9시께 귀가한 최 씨. 평소 그의 이런 행실에 불만이 많았던 이 씨는 그날도 최 씨와 말다툼을 시작했고 잔소리를 하는 이 씨에게 최 씨가 시끄럽다고 하자 침대에서 일어나서 덤벼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이 씨의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렸고 그 후에도 계속 따지면서 달려들자 같은 부위를 2회 더 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쓰러진 이 씨를 두고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이 씨가 쓰러진 그대로 침대에 누워있어 흔들어 깨었으나 움직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폭행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는 최 씨의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경찰은 피해자의 시신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피해자 오른쪽 머리 옆면 외에도 머리 여러 부위에 두피와 출혈, 즉 뇌출혈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머리 여러 부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으로 단 3회의 구타가 아닌 무차별적인 구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수차례 무차별적인 공격이 있었다는 감정의 소견. 최 씨는 또 기억이 나지 않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쓰러진 이 씨를 두고 나간 것이 12시쯤.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온 후 다시 돌아와 보니 이 씨가 하늘을 보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고 다리도 쭉 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 확인해보니 이 씨가 사망해 있었고 자신은 그 사실에 소주 5병을 마시고 잠깐 실신했다가 침대에서 잠을 깼는데 그때가 오후 5시경. 그런데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상황에서 화장실에 가보니 비닐봉지가 있었고 그 안에 피해자의 시신이 잘린 상태로 비닐봉지 3개에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 가슴 부위에 연조직을 도려내고 손으로 잘랐는지, 무엇으로 훼손했는지 다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드러나는 잔혹한 범행의 진실. 네, 최 씨는 피해자와 2006년부터 15년째 동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생활하면서 생계 이어갔는데 고정적인 수입이 없음에도 수년째 경마 등 도박에 빠져서 약 1천만 원 상당의 빚이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로 동거를 해온 두 사람은 서로의 가족에게 소개를 하는 등의 교류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일하게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았던 이 씨의 가족은 최 씨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최 씨가 도박을 해서 카드 빚도 있고 거짓말을 하도 해서 언니가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빨리 빚 갚고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는데 언니가 마음이 약해서 내년 1월까지만 참아보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검찰은 최 씨가 도박과 외박 시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각서도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또 최 씨에게 경마와 도박으로 인한 수백만 원의 빚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잦은 갈등과 다툼이 범행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 씨는 범행 이틀 전 정희 씨로부터 도박 빚을 갚는다는 이유로 정희 씨가 식당 1등을 하며 모은 돈 3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그 돈을 도박 빚을 갚는 데 쓰지 않고 주점, 다방 등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11월 25일이 범행일이라고 봤을 때 최 씨는 범행을 저지르고도 태연히 노래방 등을 돌며 술을 마시고 유흥을 즐긴 셈입니다. 그런데 그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 4일에 언니한테 안부 문자 보냈는데 잘 지내라 라는 답장이 왔어요. 그리고 니도 형부라고 해라. 이 사람이 형부 소리 듣고 싶단다.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또 처제 형부 소리 해봐. 난 형부 소리 듣고 싶다. 이런 답장이 또 왔는데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땐 이미 언니가 이 세상에 없던 때였던 거예요. 숨진 이 씨의 휴대전화로 여동생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리긴커녕 희롱하는 듯한 답변을 보낸 최 씨. 3일 후 언니의 행방을 묻는 동생의 문자에는 걱정할까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집을 나간 지 5일 정도 되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봅시다 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날 정희 씨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정희 씨의 마지막 행적이 확인된 것은 11월 22일 오후 10시 55분경. 최 씨는 그의 진술대로 25일 오전 9시 20분경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 최 씨의 도박과 외박에 불만이 많았던 이정희 씨는 이날도 불만을 표했고 결국 최 씨는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정희 씨를 수차례 찔러 쓰러지게 한 후 피를 흘리는 정희 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 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최 씨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시신을 조각 내 유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이틀에 걸쳐 집 욕실에서 시신을 절단해 보관한 후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해 유기했고 약 10일 후 새벽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다시 찾아 불태워 증거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파국으로 끝난 두 사람의 인연.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의 과거 전과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1994년 한 여인 속에서 한 여성을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상해치사죄와 절도죄로 징역 8년의 처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이 낮았던 이유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찾지 못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매우 기괴한 짓을 했습니다. 기절한 여성의 음모를 라이터로 태우고 성기에 이물질을 넣는 등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2003년에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에서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는 등 성범죄 징역 3번, 절도폭력으로 인한 징역 2번, 교통범죄로 인한 징역 벌금형 5호의 전과가 드러났습니다. 끊임없이 범죄를 반복해온 최 씨. 이번엔 어떤 판결을 받았을까? 검찰은 15년간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았던 피해자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조각내 쓰레기장과 배수로 등에 유기해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빼앗았다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동안 최 씨는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지만 대검찰청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최 씨의 진술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 씨는 대체 어떤 인물일까? 최 씨를 기억하는 초중고 관계자들은 그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체구가 크고 장난이 매우 심하며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이라 다른 사람들이 기피한다. 규칙과 사회규범을 가끔 어기며 모든 일에 노력하지 않는다. 분별력과 판단력이 부족하고 책임감이 부족하다. 대체적으로 최 씨의 공격적 성향과 법칙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최 씨가 12년 정도 일한 인력사무소의 대표는 최 씨가 술 때문에 잦은 결근을 냈다고 했습니다. 그 양반 뭐 한 달에 보통 한 15일? 20일? 그 정도 나와서 일했는데 뭐 술을 많이 마시면은 일주일에서 열흘까지도 연락 없이 결근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 씨가 진술한 자신의 주량은 소주 한두 병, 주 4, 5회 정도 혼자 술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알코올 사용장의 선별 검사 결과 최 씨는 총점 27점으로 이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의존증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 씨의 범죄 형태가 사이코패스형 범죄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했는데 언니를 찾은 동생을 조롱하고 살해부터 사체 훼손, 유기까지 마치 제2의 자아가 한 것처럼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남청은 구체적인 진술을 이끌어내고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웨딩홀과 음식점 그리고 장미 꽃길이 있는 곳, 한켠에는 등산로가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등산로. 이곳을 핏빛으로 물들인 건 2018년 8월 19일 오전 9시 40분경이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장미의 언덕 등산로 길 주차장을 순찰하던 직원은 주차장 인근 숲을 속에서 커다란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건 비닐봉지. 숲을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산객이 비닐봉지 쓰레기 담아서 버린 줄 알고 분리수거하려고 안 열어봤는데 뭐 세상에 사람 머리였어요. 시신은 머리와 몸통, 다리가 분리돼 있었고 당시 8월의 뜨거운 열기는 사체를 더욱 부패시켜 썩은 냄새가 날 정도였습니다. 담요로 쌓인 머리는 검은색 비닐봉지에, 몸통은 무릎 부위가 절단된 채 검은색과 흰색 비닐봉지 이렇게 나눠 담겨졌었는데 비닐봉지는 2, 3m 간격으로 각각 발견됐습니다. 사체가 보란듯이 눈에 띄는 장소에 있다는 건 무슨 신호일까? 자신을 잡아볼 테면 잡아보란 범인의 대담한 사인일까? 아니면 시신을 은폐할 여유가 없었던 실수일까? 하지만 우발적인 범죄라기엔 살해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고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물건 또한 주변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경찰은 계획살인의 무게를 두고 피해자 신원 파악에 나섰습니다. 부패한 사체에서 어렵게 지문을 조회해서 피해자가 50대 남성 안 씨로 특정이 됐는데요. 주민등록상 경기도 모처에서 일했던 걸로 나왔는데 여기도 몇 년 전에 살던 곳이라서 최근까지는 어디서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시신 부검 결과 부패가 심해서 정확한 사인도 알 수 없는 상황. 경찰은 안 씨가 8월 10일 마지막 통화를 했다는 점을 확인해 그날을 전후로 살해됐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날짜에 피해자 동선 확인했고요. 다수 CCTV 영상 확보해서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상한 차량을 하나 발견했어요. SUV 차량이 심야에 전조등도 안 켜고 서울대공원에서 운전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캄캄한 공원에서 자신의 존재를 숨기듯 불을 끈 채 운전했던 의문의 SUV. 경찰은 차량의 주인을 찾기 시작했고 고요했던 장미 정원이 핏빛으로 물든 이유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40분경 서울대공원 외곽에 위치한 장미 언덕을 전조등도 켜지 않고 나타난 수상한 차량. 경찰은 안 씨가 마지막으로 다녀간 곳이 안양에 위치한 노래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노래방 인근의 CCTV를 조사한 끝에 CCTV에 찍힌 동일 차량이 노래방 근처에 정차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리는 순간 경찰은 노래방 주인인 34살 변 씨를 용의선상에 두고 21일 오후 4시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변 씨는 체포되던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죽인 거 인정합니다. 자세한 건 조사받으면서 이야기할게요. 토막살인을 하고도 너무나도 자신있게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변 씨. 경찰은 피해자의 사체를 자신의 노래방에서 토막냈다는 자백을 받았고 안양에 있는 변 씨의 노래방에 대한 현장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시신 훼손 범행이 일어났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정말 깨끗하게 치워져 있었어요. 변 씨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은 치밀했습니다. 간판불을 끄고 A4 용지에 유성펜으로 휴가라고 써서 문에 부착한 후 범행 흔적을 차근차근 지워 나갔습니다. 바닥에 흘러내린 피해자의 피를 락스로 닦아 범행 흔적을 지운 다음 같은 날 새벽 5시 20분경 주워온 큰 비닐 위로 피해자의 사체를 굴려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사체 무게가 혼자서 운반하기는 무거우니까 피해자 사체를 톱으로 토막내서 운반하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래서 접이식 톱 사와서 피해자 사체 손괴한 거고요. 혈흔 반응 검사에서 카운터 앞쪽과 화장실 등에서 다량의 혈흔 반응이 나타났고 범행에 쓰인 칼은 카운터 위에, 시신 훼손에 쓰인 톱은 의자 위에 각각 놓여 있었습니다. 통상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흉기를 버리거나 감추지만 변 씨의 경우는 범행 도구를 그대로 현장에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엇보다 기괴했던 것은 그가 살인사건을 저지른 노래방에서 계속 생활을 했고 시신 유기에 썼던 차도 계속 타고 다니는 등 일반인들이 하는 행동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범행 과정도 일반적인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그곳 카운터 쟁반 위에 놓여져 있던 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의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향으로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안목 부위를 다시 찌른 후 피해자의 얼굴을 식칼로 여러 차례 그어 그 무렵 피해자를 목 부위의 과다 출혈로 사망케 하였다. 단순히 사이코패스의 소행일까 아니면 숨진 안 씨와 원한 관계에 있었던 것일까? 변 씨가 감춘 범행 동기를 찾는 수사가 이어졌습니다. 평소 변 씨는 주변 이웃들과 교류가 없었고 그에 대해 아는 사람도 적었습니다. 한 1년 전쯤 노래방 열었나? 좀 특이했어요. 보통은 홍보 좀 해달라고 뭐 동네 돌아다니면서 부탁도 하고 인사도 할 겸 밥 먹으러 올 텐데 뭐 그런 적이 한 번이 없어. 오고 가고 하면서 인사를 좀 나누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소문 듣자 하니까 노래방에서 먹고 자고 한다 그러긴 했어요. 특별한 직업 없이 혼자 원룸에서 살던 변 씨는 모아둔 돈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2017년 10월 안양에 있는 노래방을 임대한 후 여기로 아예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한 켠에 모니터 3대를 설치한 후 손님은 최소 한만으로 받고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게임만 하면서 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거의 게임만 하고 하루에 몇 팀 안 되는 손님만 받으니까 수익에 적어서 매달 적자가 누적돼서 경제적 압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안 씨 살해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경찰 조사 결과 변 씨의 살해 동기는 황당했습니다. 피해자 안 씨가 노래방 도우미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가 피의자 변 씨랑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안 씨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주는 건 불법이니까 이걸 신고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이에 변 씨가 화가 나서 살해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게다가 안 씨가 그날 처음 온 손님이라는 거예요. 초면엔 안 씨를 이토록 잔인하게 살해한 이유는 경찰 신고 협박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변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신고되면은 영업정지랑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노래방에서 게임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살해했어요. 자신만의 공간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 사람을 죽였다는 진술, 어디까지 사실인 것일까? 경찰은 유기장소 선택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수풀이 많은 곳에 숨기고 싶었는데 근처 찾아보니까 서울대공원에 수풀이 많아서 거기에 버린 거예요.
살해 동기부터 사체 유기 수법까지 너무나도 단순하게 진술하는 변씨. 하지만 초범인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안씨를 잔혹하게 살해했기에 경찰은 원한 관계와 금전 문제, 여성 문제까지 여러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도중 안씨의 지인들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노래방이 안씨가 일했던 식당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 근데 안씨 성격상 뭐 식당이든 노래방이든 가는 곳만 가요. 안씨는 늘 같은 노래방에 갔다는 진술. 그날 안씨의 노래방 방문은 처음은 아닌 듯 했습니다. 과연 피의자 변씨와 피해자 안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일까? 정말 우발적인 살인인 것일까? 아직도 살인의 이유는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안 씨는 노래방 인근 중국집에서 일하는 주방장이었고 사건이 있던 노래방을 일전에도 몇 번 온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 씨는 친구랑 같이 한 5-6번 정도 노래방 왔었고 저는 지난해에 변 씨한테 가게 넘겼고요. 그 이후로 몇 번 전화가 오긴 왔어요. 노래방 시설에 문제가 많다고 막 흥분을 하더라고요. 잘 해결하긴 했는데 기분은 좀 별로였죠. 변 씨와 안 씨가 초면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 서로 간에 얽힌 문제가 있진 않을까 했지만 변 씨는 끝까지 안 씨와 초면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문제로 다툰 후 공범이 없이 혼자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변 씨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검찰은 변 씨를 살인, 시신훼손,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변 씨의 심리적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사이코패스 평정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위험금으로 해당되고 한국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인 변 씨가 만성적인 우울감과 낮은 자존감을 적극적인 치료로 해결하거나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지 않고 노래방을 심리적 도피처로 삼아 음주, 게임을 반복하는 자기 고립 상태를 스스로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재범의 우려가 보이니 검찰은 변 씨에게 위치 추적 전자발찌를 부착 명령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변 씨의 지인들의 반대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지냈는데요. 그는 학창생활부터 폭력적인 성향은 보인 적이 없어요. 여기가 우리 가게 아르바이트 할 때는 참 성실했어. 그리고 손님이나 저한테도 공손히 응대해가지고 근무 태도도 좋았고요. 재판부는 지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자 가족들은 피의자의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날 평소처럼 다니던 등산로에서 그 광경을 목격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2014년 12월 4일 오후 1시경 경기도 수원 팔달산의 등산로. 겨울이라 꽁꽁 언 산길을 조심스럽게 올라가던 등산객은 길 옆쪽으로 버려진 검은색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비닐봉지는 살짝 열려 있었는데 그 사이로 어떤 물체가 삐죽 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다가가 물체의 정체를 확인한 등산객. 그런데 머리하고 팔다리가 없는 몸통 시신이 들어있었어요. 골반 쪽은 없었고 몸통 중에 상반신만 들어있었고 좌우로 약간 접혀져 있는 상태로 얼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등산로에서 발견된 사람의 몸통 시신. 발견된 시신은 가로 32cm, 세로 42cm의 상반신으로 놀랍게도 심장과 간 등 주요 장기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뼈와 피부밖에 없었기 때문에 시신이 약간 접혀진 채 얼어 있었던 겁니다. 시신이 처음 발견됐을 당시에는 육안으로 볼 때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아 경찰이 간이키트로 혈액을 검사했더니 사람의 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이 들어있던 비닐봉지 안에서는 다량의 피가 발견되지 않았고 부패도 진행되기 전으로 보였습니다. 장기가 사라진 시신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육안으로 구별조차 힘든 상태.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주변 CCTV 10여 개 영상 확보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고요. 기동대, 이계중대 등 2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나머지 시신 찾기 위해서 수색 중입니다.
그러나 CCTV는 물론이고 사건 현장 주변에서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수색견 3마리가 투입되고 수색 인원도 100여 명을 더 충원해 며칠을 더 수색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 시신이 발견된 등산로에 진입할 수 있는 입구가 7개가 넘어 범인이 어디로 접근했는지 동선을 파악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또 수색 중 발견된 신발과 옷, 지갑 등 190여 점의 유류품은 모두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수색의 진척은 없습니다. 다만 부검 결과 피해자는 A형을 가진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간에 장기 매매 소문이 돌고 있는데 시신의 장기 적출을 위한 흉골절개가 없다는 소견을 통보받았습니다. A형 혈액형을 가진 여성의 시신. 시신에서 장기가 사라졌기 때문에 SNS에서는 장기 매매를 한 뒤 버려진 시신이라는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발견되기 2년 전인 2012년 4월에 발생한 오원춘 살인사건에 충격이 남아있던 때라 SNS에는 인신매매와 장기매매, 인육 캡슐 등에 대한 글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떠도는 소문처럼 의문의 여성은 장기매매를 당한 후 훼손된 시신으로 버려진 것일까? 2014년 대한민국을 공분에 빠뜨렸던 토막 시신 살인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단기 없는 몸통 시신이 발견된 지 일주일이 지난 12월 11일 오전,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혀 수원천을 따라 수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1시 24분경 수원천의 매세교와 세천교 제방나무 사이에서 총 4개의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았습니다. 3개 비닐봉지에는 내장 일부하고 살점이 들어있었고 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비닐봉지에는 여성용 팬티가 들어있었고요. 신체 조직은 어른의 주먹 1개에서 2개 정도의 크기로 나뉘어져 각각 비닐봉지에 들어있었습니다. 인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역시 사람의 것으로 판명된 시신의 일부. 시신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는 100m 근방 4곳에 각기 흩어져 있었고 매듭은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과수에서 확인 결과 발견된 신체 일부는 몸통 시신 피해자의 DNA와 같았습니다. 국과수가 몸통 시신의 근육 조직과 골편에서 DNA를 검출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사춘기가 지난 성인 여성으로 판명되는 상황. 발견된 여성의 속옷 역시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자의 정확한 연령이나 사인, 사망 시각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던 상태. 추가 시신을 발견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제보가 들어온 게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신장 조직에서 독극물이 발견되지 않아 독살 가능성은 배제됐고, 일단 절단된 단면에서 생활 반응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망 후에 시신 절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성인 여성으로 확인된 순간부터 30대 미만의 미귀가자나 가출, 실종 신고가 된 여성들의 DNA를 확보해 시신 DNA와 대조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더불어 사건 해결에 5천만 원의 포상금까지 책정됐습니다. 연일 TV를 통해 수사 상황이 보도되던 그때 피해자의 추가 시신을 발견하기 3일 전인 12월 8일 경찰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제 동생이랑 지금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그러니까 11월 26일에 퇴근해서 집에 갔는데 다음날 마트에 출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뒤로 이상한 문자를 몇 개 받고 그 다음부터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신고를 해온 사람은 51살의 서씨로 수원 팔달구에서 함께 살던 48살의 여동생과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마트에서 근무하던 여동생은 11월 26일 퇴근 후 자취를 감췄다가 이틀 후인 28일 언니에게 이상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나 언니가 무서워요. 멀리 가 있으니까 연락하지 마. 언니 그 사람하고 무슨 관계인데 나한테 소개했어? 나 다 알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알면 웃어. 좋은 사람 가지고 장난하지 마. 벌받아. 이런 문자를 보낸 뒤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여동생 서씨. 경찰은 실종 신고를 한 서씨 언니에게서 채취한 DNA와 몸통 시신의 DNA를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하게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가족들. 결과는 일치. 수상한 문자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던 서씨가 결국
끔찍한 시신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녀는 수원의 한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성실하고 일 잘하는 사람, 심성이 고운 사람으로 기억되는 서 씨는 6년 전인 2008년경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조선족이었습니다. 누구보다 근면하게 일했다는 서 씨는 중식조리사 자격증을 따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몇 번 떨어졌어. 아무래도 우리말이 서툴러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서 씨의 얼굴에 시퍼런 멍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직원은 당시 경찰에게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9월에서 10월경에 서 씨의 그 손과 팔 그리고 눈 밑에 멍이 든 걸 봤어요. 사실은 저한테 박한테 맞고 실랑이 하다가 생긴 상처라고 했고요. 그 뒤에도 비슷한 부위에 멍이 든 걸 3번 정도 더 봤습니다. 그 서 씨가 폭행당하면 언니 집으로 도망갔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서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었던 그녀를 집요하게 괴롭힌 사람. 그는 서 씨와 함께 살고 있던 동거남 박 씨였습니다. 당시 56살의 박 씨는 서 씨와 같은 조선족으로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박 씨는 그전에도 폭력을 휘두른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 결혼해 아내와 자녀까지 있던 동거남. 하지만 그는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잦은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는 위장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2번이나 강제 퇴거 당했는데도 2008년도에 또다시 불법 입국해서 쭉 체류하고 있었고요. 아내랑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경부터 같은 고향 출신의 여성과 동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경 동거녀와 헤어진 후 박 씨는 2014년 4월경 피해자 서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 씨의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박 씨는 서 씨가 자신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며 시간이 날 때마다 추궁했고 폭행했습니다. 그는 서 씨의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서 씨의 뺨을 마구 때렸는데 그녀가 동료 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 씨의 지인은 그가 어느 날 그 여자를 잡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다가 도망간 여자가 있다며 여자를 찾기 위해 주변에 150만 원의 현상금까지 걸은 박 씨. 그런데 그가 죽인다고 말했던 여성은 서 씨가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동거남에게 여자란 어떤 존재인 것일까? 그는 서 씨와 만나는 동안에도 다방을 드나들며 여사장에게 매너 좋은 손님으로 접근해 연애하자고 구애했고 또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했습니다. 서 씨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데리고 살 여자가 필요하다며 지인에게 여자를 소개받아 만나고 다녔던 동거남. 여러 여자를 만나면서도 서 씨에게 유독 집착하고 폭력을 휘둘렸던 동거남 박 씨. 경찰은 그를 주요 용의자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남 박 씨의 존재가 드러날 때쯤 112에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가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는데요. 월세방 가계약한 사람이 입주일이 지났는데도 나타나지 않아요. 열쇠까지 받아갔는데 뭐 미리 넣어둔다고. 아무래도 좀 뭔가 수상해요. 그 요즘엔 토막살인? 그것도 있고. 남자는 작은 화장실이 있는 원룸을 계약하면서 20만 원의 계약금을 걸었고 입주를 하는 날 보증금과 월세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입주하기 전 짐을 가져다 놓는다며 집주인에게 열쇠까지 받아간 남자가 나타나지 않자 근처에서 시신이 발견된 서 씨 살인사건과 관련해 뭔가 수상함을 느꼈던 제보자. 경찰은 제보자가 말한 문제의 월세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여행을 간 바람에 문을 강제로 열지 못하고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오후 3시경 다시 제보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월세방으로 들어가 보니 박스 안에 비닐봉지와 장갑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월세방을 찾아간 경찰들. 그런데 방 안은 흐트러진 흔적도 없고 깨끗했는데 종이 상자 안에 시신을 담은 것과 같은 검은색 비닐봉지가 있었고 장갑이랑 두루마리 휴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 휴지에서 좁쌀만한 혈흔이 발견됐어요. 휴지에서 극소량의 혈흔이 발견되자 곧 과학수사대 요원들이 출동해 방과 화장실을 감식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깨끗해 보였던 방과 화장실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고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1mm도 안 되는 작은 인체 조직을 발견했습니다. DNA 분석 결과 혈흔과 인체 조직은 피해자 서 씨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월세방을 가계약한 남자의 소재 파악에 들어갔고 그날 밤 11시 30분경 수원시 고등동의 어느 모텔 로비로 들어가는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체포 당시 56살에
박춘풍. 피해자 서씨의 동거남이었습니다. 박춘풍은 모텔에서 체포될 당시에도 다른 여성과 함께였습니다. 체포 전 경찰이 이름을 묻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박춘풍. 옆에 있던 여성이 이름을 대신 말해줬습니다. 그는 체포된 순간부터 자신이 중국 국정이라는 것만 인정한 채 범행을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새벽 내내 침묵을 지키던 박춘풍. 하지만 그가 살던 집과 가게 예약한 월세방에서 발견된 혈흔을 증거로 내밀자 곧 살인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였고 우연하게 이렇게 발생했으니까 저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미안해. 박춘풍은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밀쳤더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죽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박춘풍의 진술을 통해 발견된 시신의 다른 신체 부위를 부검한 결과 나온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했기 때문에 박춘풍이 분노했다고 봤습니다. 박춘풍은 피해자의 언니를 만나 피해자와 재결합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때 피해자의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생하고 다시 만나고 싶으면 더 이상 때리지 말고 동거 시작할 때 동생하고 약속했던 대로 중국에 있는 집 명의를 동생 아들 앞으로 이전해주세요. 피해자 서씨와 동거를 시작했을 때 박춘풍은 중국 영길에 있는 자신의 집 명의를 서씨의 아들 앞으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던 박춘풍은 오히려 서씨가 돈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 박춘풍이 지인을 시켜 피해자의 언니에게 피해자인 척하고 보냈던 문자 내용 중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 떳떳하다면 어디 신고해봐. 돈 때문에 나 박춘풍한테 소개한 거 아니야? 1심 재판부는 박춘풍이 이런 피해의식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당일인 2014년 11월 26일 오후 1시 30분경 피해자 서씨가 일하는 마트 앞으로 찾아간 박춘풍은 피해자에게 나오라며 3번에 걸쳐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협박에 못 이긴 서씨는 결국 오후 2시경 조퇴를 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당시 서씨는 직장 동료에게 박춘풍이 전화를 계속해서 무서워서 있을 수 없으니 집에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를 데리고 집으로 간 박춘풍. 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에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사체를 잘라 이를 여러 장소에 나누어 묻거나 버림으로써 범행을 은폐함과 동시에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신원 확인이 곤란하도록 하기로 작정하였다. 피해자 시신을 화장실로 옮긴 박춘풍은 그날 오후 5시경 다른 월세방을 가계약한 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5시부터 부엌칼을 이용해 시신을 훼손해 비닐봉지에 나눠서 넣은 뒤 화장실 구석에 쌓아뒀습니다. 박춘풍은 그 집에서 시신을 다 훼손해서 처리하려고 밖에 나가 비닐봉지와 소지품을 넣을 여행용 가방을 사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후 4시 집주인에게 곧 계약이 끝나니 연장을 하려면 더 돈을 내고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는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춘풍은 오후 6시경 부동산을 찾아가 다른 월세방을 가계약한 뒤 짐을 미리 옮긴다는 핑계로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후 시신의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뒤 나머지 시신은 역시 택시를 이용해 가계약한 월세방으로 옮겨 화장실에서 나머지를 훼손하고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005년 6월 8일) 오전 남편은 한동안 전화기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계속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부산 영도구 신선동에 거주하고 있던 63살의 아내 장씨. 남편은 직장 문제로 다른 도시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통화를 하며 안부를 묻던 부부 사이. 아내 장씨는 한 번도 이렇게 전화를 안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짜증이 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길한 기분이 든 남편. 혹시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된 남편은 결국 30년 지기 친구인 67살 도씨에게 전화를 걸어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 살펴봐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친구 도씨는 아내와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장씨를 불렀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몇 번이고 크게 불렀지만 집안에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 불안해진 남편은 오전 10시경 집 건물 1층에 있는 중국집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집에 한번 올라가 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국집 안쪽과 2층 가정집이 통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탁을 받은 중국집 사장은 통로를 통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통로로 올라가 보니까 거기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아서 목격자가 집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어두워서 불을 켜려고 했는데 안 켜졌고요. 안방으로 들어가니까 피냄새가 났고 옷가지와 이불 등이 쌓여 있어서 들여다봤더니 사람이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온통 피바다가 된 방 안. 그곳에서 옷가지와 이불로 덮여있던 피투성이의 시신은 집주인인 아내 장씨였습니다. 시신은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온몸에 무려 25군데 자창이 있었는데 그중 14개가 머리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옷가지 이불과 함께 집기류가 마구 흩어져 있었고 두꺼비 집 전원이 차단돼 집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 장씨의 팔에서 여러 개의 방어흔이 발견됐지만 단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바닥에서 별무늬가 있는 족적이 발견됐는데 발 사이즈는 235에서 240mm였습니다. 창문이나 현관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온 흔적이 없어서 혹시 면식범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판단했고요. 수법이 워낙 잔인했고 없어진 물건도 없어서 혹시 시정이나 원한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이쪽에 무게를 좀 많이 뒀습니다. 피해자 장씨는 사망 당시 외출복 차림이었는데 탐문 결과 장씨는 그날 그 옷을 입고 출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장씨가 퇴근하는 시간은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 경찰은 장씨가 퇴근 직후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피해자를 무려 25번이나 찌르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린 범인. 경찰은 사력을 다해 그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장씨의 시신을 발견했고 1층 중국집과 통로로 연결되어 침입이 쉽다는 점 때문에 중국집 사장도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알리바이가 있었고 살해할 동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곧 용의선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있던 남편 역시 의심을 받았지만 딱히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밑에 남아있던 미세한 혈흔까지 채취해 국과수의 감정을 맡기는 한편 피해자 주변 인물들을 꼼꼼히 탐문 수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수상한 인물이 포착됐습니다. 피해자의 남편과 30년 지기 친구로 지내고 있던 남성 도씨의 행동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는 가족 이상으로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탐문해보니 도씨는 친구 부부의 사생활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피해자 장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조사해보니 도씨와 밤중에 전화를 주고받은 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경찰은 도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러자 알고 보니 도씨하고 피해자하고 2000년경부터 5년 동안 내연 관계로 지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남편이 사실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남편의 30년 지기 친구 도씨는 피해자 장씨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시신이 발견되던 날 남편의 부탁을 받고 장씨의 집에 찾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도씨가 사건에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자신을 의심하자 도씨는 펄쩍 뛰었습니다. 형사님이 말하는 범행 시간대에 전 집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전 7시에 친구 부탁으로 집에 가본 것 외에는 그냥 평소랑 똑같이 생활했어요.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리바이 확인 결과 실제 도씨의 말은 상당 부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씨가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대로 범행 시간대인 새벽 1시 반에서 2시경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확인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문이나 DNA, 범행 도구 등 증거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일단 도씨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씨가 그런 잔인한 살인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고민 참 많았죠. 도씨 겉보기에는 굉장히 평범해 보였고요. 뭐 아무리 내연관계라고 해도 칠순 바라보는 나이에 살인까지 할 이유가 있겠나? 싶기도 했고요. 게다가 도씨는 피해자 장씨의 장례식에서 영정을 부둥켜안고 대성통곡을 하는가 하면 장지까지 따라가 장례를 도맡아 진행해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 남편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점이 오히려 경찰의 의심을 샀고 도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더
더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씨와 피해자 사이에 채무 관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도씨가 피해자 장씨에게 빌려준 돈은 총 1억여 원. 하지만 피해자가 돈을 갚은 흔적이 없었습니다. 혹시 도씨는 돈 때문에 내연관계의 피해자를 살해했던 것일까? 그런데 수사가 이어지자 더 기묘한 비밀이 밝혀졌습니다. 바로 도씨의 아내 김씨에 대한 비밀입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도씨의 아내 김씨가 사건 발생 3년 전인 2002년부터 가출 신고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름에 미쳐 있었던 아내가 도망을 가서 5일 뒤 본인이 직접 가출 신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도씨는 그 뒤로 아내를 찾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가출을 했다고는 했는데 지갑이나 휴대폰 등 개인 소지품을 모두 집에 놔두고 간 정황이 있었고요. 평소 가출인이 자식들과 손자들에게 유독 애착을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한테는 연락을 안 한다고 해도 자식들한테 연락을 한 번 안 했다는 게 사실 의심스러웠죠. 이런 정황이 밝혀지자 경찰은 도씨가 피해자 장씨 살인사건에 더더욱 연관되어 있을 거라 의심했습니다. 아내와 사이가 어땠냐라고 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대답했지만 긴장한 빛이 역력하더라고요. 평소 불화가 잦았다 하더라. 가출한 사람이 소지품 놔두고 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압박하니까 당시 용의자가 물이 든 종이컵을 들고 있었는데 이 손을 달달달달 손을 떨지 않으려고 힘을 준 탓에 이 물이 흘러 넘칠 정도로 종이컵이 구겨지더라고요. 피해자 장씨를 살해한 것 아니냐라는 형사의 질문에 도씨는 버럭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죽이지 않았으니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며 증거가 없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도씨가 수사팀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사이 국과수에서 감식 결과가 넘어왔습니다. 사망한 장씨 손톱 밑에서 용의자 도씨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도씨에게 바로 증거를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씨가 만약 장씨와 몸싸움을 했고 그때 묻은 것이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모른다 라고 잡아떼면 증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백을 먼저 받아야 되는 상황. 도씨를 신문하던 형사는 그가 독실한 불교 신자라는 점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업을 풀지 못하면 저승에서도 힘들다는 식으로 계속 설득하자 도씨는 담배 한 개비만 달라고 하더니 불을 붙이고 자백을 시작했습니다. 도씨의 주장에 따르면 장씨와 내연관계를 지속하는 동안 사이가 깊어지면서 그녀에게 용돈조로 돈을 주었고 공식적으로 빌려준 돈만 5천만 원을 포함해 금액이 1억 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진 도씨는 장씨에게 사정이 급하니 일단 빌려준 돈 중 500만 원이라도 좀 갚아달라고 사정했습니다. 하지만 장씨가 매몰차게 거절하자 사이가 틀어졌다는 두 사람. 이후 싸움이 잦아지면서 도씨가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그러자 장씨가 당신 마누라도 이런 식으로 때리고 살았냐? 마누라가 고생 많이 했겠다 라는 말을 했고 이에 격분한 도씨는 장씨를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인을 자백한 도씨. 하지만 아직 사라진 도씨의 아내 김씨에 대한 비밀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도씨가 피해자 장씨의 살인을 자백했기 때문에 아내의 사건도 자백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도씨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은 다시 한번 그의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 다 털고 가자. 우리는 이미 당신이 아내 실종과 관련돼 있다고 확신한다 라고 설득했고요. 당신 업 때문에 앞으로 고통당할 자식과 손자들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아내 지금 어딨냐 라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한참을 고민하던 도씨는 이내 고개를 떨구더니 아내는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은 잊을 수가 없어요. 2002년 10월 28일 월요일이었는데 오후 3시쯤에 목공소에서 아내랑 싸우고 있었어요. 아내가 뭐 그전부터 도박에 빠져가지고 아니 제발 좀 도박 좀 그만하라고 말하니까 아내가 남자가 무능력하니까 자기가 도박에 빠졌다면서 계속 저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도씨와 아내는 집 바로 뒤편에 있는 목공소에서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자 이성을 잃었다는 도씨. 그는 손으로 아내 김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이후 시신 처리를 고민하던 도씨는 자신의 집 안방 구들장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바닥을 파내고 그 밑에 아내의 시신을 안매장했다는 도씨. 보통 안매장할 때 아무리 잘못해도 시체 썩는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씨는 시신을 비닐로 몇 겹을 싸고 콘크리트를 얼마나 꼼꼼하게 발라놨는지 썩는 냄새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도씨는 아내의 시신 위에서 약 5일을 보내고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습니다. 지방에 있던 자녀들 역시 어머니가 가출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믿었습니다. 예전에도 어머니가 도박을 하기 위해 연락도 없이 며칠씩 집을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씨가 아내를 살해하고 약 3개월 뒤인 2003년 1월, 그는 대대적으로 집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안방 구들장 밑에서 아내의 시신을 꺼내 거실 현관 쪽에 다시 묻으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관 공간이 협소해서 시신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도씨는 한참을 생각하다 시신을 토막낸 다음 머리는 안방에, 나머지 몸통은 거실 현관 쪽에 묻었습니다. 목수 경력 30년의 도씨는 다시 한번 시신을 꼼꼼하게 묻었고 침대까지 새로 만들어 그 위에서만 생활했습니다. 도씨가 아내의 시신과 함께 산 지는 무려 3년. 묻힐 뻔했던 아내 김씨 살인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도씨가 또 다른 살인을 저질러 들통났습니다. 아내와의 갈등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도씨. 하지만 도씨는 아내를 살해한 이후 빠듯하게 살던 중에도 아내의 이름으로 된 4개의 생명보험 보험료 20만 원을 꼬박꼬박 내고 있었습니다. 그 보험 상품은 가출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종으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